있습니다. 한 주가 좀 이렇게 중간에 쉬는 날에 있으면은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5월도 진짜 빨리 지나갔는데 6월도 이러다가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상반기 금방 눈 깜빡할 사이,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겠다라는 저는 왜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시간이 흐르는 걸 굉장히 붙잡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여러분도 아쉬운 마음보다는 이제 꼬박꼬박 꽉꽉 채워서 하루를 보내시면서 오늘도 행복하고 또 즐겁고 에너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는 우리가 좀 쉬어가는 사이에 월요일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제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장은 조금은 쉬어갔고요. 그러나 다시금 이제 어제 밤 사이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얼마나 또 어떤 시장이 가장 큰 반등을 보였는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심층 인터뷰는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는 CPI 발표와 또 FOMC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매크로 관련한 이야기를 또 나눠봐야겠죠.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더 시장의 흐름을 쭉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걸이가 좀 화려하죠. 제가 막 대충 걸쳐 와가지고 너무 보였는데, 자, 오늘 이제 오전에 제가 이제 아침마다 항상 저의 헤어 메이크업을 준비하면서, 아이고 침이 굉장히 많이 났네요. 준비하면서 오늘은 좀 약간 신경 썼어요. 근데 이제 화면에는 그다지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아쉽네요. 신경 쓴 부분이 많이 노출됐으면 좋겠는데 시간에 비례해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거든요. 시간에 비례해서 별로 노출되지 않아. 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컨텐츠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 또 PD님이 가까이 잡아주셔도 별로 티가 안 나죠. 예, 계속 비슷한 것 같고요. 어쨌든 조금 더 오늘 여러분께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신경 쓰고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뉴욕 증시 마감 브리핑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오르긴 올랐는데요. 보면은 S&P 500이 좀 유의미한 그런 시장의 움직임을 보였더라고요. 올해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모습, 4,300선의 돌파가 장중에 나오면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는 모습들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머크나 파이자 등의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쉬어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오른 그런 아쉬운 모습들. 그러나 나스닥 지수도 0.3%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지수의 반등 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어쨌든 약세에서 다시 강세로 돌아섰다라는 거,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부침을 보였던 중소형주 모아둔 러셀 2000 지수가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밤사이 2% 넘는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중소형주가 그동안 좀 쉬어갔다가 랠리를 펼쳐가는 건 시장의 뭔가 순환매적인 관점인 건지 이 부분이 참 궁금한데요. 어쨌든 뉴욕 증시는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경기 침체가 좀 약화됐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 약화됐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키워드로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다음 주 금리 인상 인하 동결 쪽에서 일단 페드워치의 데이터로만 보면은 이번 달에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호주도 그랬던 것처럼 금리가 이번 달에는 동결되더라도 7월 달에는 인상될 수 있다라는 또 확률이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하면서 그 연준 관련한 이제 통화정책 신호는 앞으로는 한 일주 정도는 굉장히 적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분들도 이번에 금리 인상 안 하겠지, 동결하겠지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인상 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 하는 그런 좀 엇갈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당국자들도 이번에 인상해야 돼, 아니야 동결해야 돼라는 그런 주장이 좀 혼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경기 침체로 접어들 것이라는 그 전망이 좀 약해진 게 주식시장에 약간의, 뭐 크진 않았지만 약간의 랠리를
이끌어내는데 영향을 미쳤는데요.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1.7%에서 2.1%로 앞자리가 달라졌죠. 예상하면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성장률은 기존 0.5%에서 2배 넘게 뛰면서 1.1%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의 둔화가 심하지 않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12개월 내에 침체 진입할 가능성을 기존에 35%로 잡았었는데요. 이를 25%로 내려잡았고요. 부채 한도가 상향되면서 디폴트 위험이 줄어드는 데 따른 이러한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전날에 시장이 하락을 야기시켰던 게 이번 부채한도 협상의 마침표가 찍어지면서 그 유동성 부분이 주식시장에서 이제 채권 쪽으로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우려가 생겼는데 사실 시장이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안 좋아지려면 수면 아래 있었던 악재들을 하나씩 끌어올려서 이런 악재도 남아있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에 최근에 이제 시장의 심리가 비테크 종목들 위주로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악재가 반영되는 것도 약하게 또 이런 또 호재성 소식이 있으면 바로 또 시장이 강하게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 움직임을 맵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맵을 보시죠. 빅테크 종목들은 좀 혼조세를 보였죠. 마이크로소프트는 0.67% 하락, 애플이 0.21%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주말 사이에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9년 만에 애플워치가 출시된 이후 9년 만에 새로운 제품을 드디어 공개를 했죠. MR 헤드셋을 공개를 했습니다. MR 헤드셋 이름이 뭘까요? MR 헤드셋 방금 확인했었는데 기억력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비전 프로. 요 이름 외우려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뭔가 애플 헤드셋 이런 이름이 아니라 비전 프로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라는 그런 의미인지 비전 프로를 공개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테크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빨리 이제 그 미국 현지에 가서 그 공개된 내용을 영상으로 보여줘서 보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가격 자체가 우리나라 돈으로 450만 원이 조금 넘죠. 지금 환율 기준으로. 과연 이걸 살 것인가? 그리고 그 헤드셋을 끼고 나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구현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빨리 구현이 될 것이며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의견들이 여러 가지 테크 관련한 전문가분들도 그렇지만 월가에서도 나왔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을 곧바로 하향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이미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냐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장중에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결국에는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건가요? 궁금합니다. 이제 애플 관련한 디바이스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싸더라도 나는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아직은 그거 쓰고서 약간 이렇게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거 체험할 수 있겠죠? 컴퓨터도 바로 앞에 눈에 뜨면 키보드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터치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채팅창 통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종목 가운데서는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가상화폐 거래소 이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을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했다라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이 때문에 12% 급락을 했는데요. 반면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5% 넘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좀 엇갈리는 움직임이 보였죠. 또 다른 종목들 보면은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1%대 하락을 아쉽게도 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AMD의 주가는 5% 넘게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봤더니 파이퍼 샌들러에서 목표가 150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퀄컴과 인텔 등의 종목들, 온세미컨덕터 등의 종목들도 진한 초록불을 켰습니다. 아쉽게도 엔비디아는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달렸던 탓에 지금
3거래일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글의 주가 1% 상승을 했고요. 메타는 0.1% 소폭 약세, 그리고 아마존의 주가도 1% 강세,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8거래일째 무려 상승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하락세로 출발을 하긴 했지만 바로 상승 전환을 했고요. 1.7% 오르면서 221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1조 달러 클럽에 들어섰던 엔비디아는 좀 아쉬운 모습 보였지만 뭔가 이 자리를 다시 테슬라가 채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헬스케어 종목들 어제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2%대, 그리고 머크의 주가도 2.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주는 일부 금융주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초록불 켰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의 종목들 2% 넘게 올랐고요. 요즘 앞서서 지난번 월요일에 저희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가의 급등 강세 최근에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전해드렸죠. 밤 사이에도 2% 넘게 오르면서 171달러 선까지 올랐고요. 마스터카드도 2.5% 강세, 비자는 0.6%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물론 그동안의 강세를 이어갔었던 빅테크 주들이 약간 주춤하기는 하지만 다른 종목들이 다시금 힘을 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기업 안에서도 엔비디아는 쉬어가지만 AMD 등의 종목들이 또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건 여전히 또 상승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온 FOMC는 어떨까요? 잠시 이어지는 신층 인터뷰에서 확인해 보시죠.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투자하시죠. 성적은 괜찮습니까? 이젠 우리도 좀 벌어서 남들한테 얘기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 주 이제 6월에 FOMC입니다. 우리 항상 그 페드워치 보면서 이번에 금리 인상할까 동결할까를 보는데 거기에서는 동결이 굉장히 많이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도 인상에 대한 가능성 우리가 완전 또 접어줄 수 없는 건 호주가 이번에 다시 동결했다 인상을 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신지, 뭘 보고 계신지. 예, 저희야 사실은 6월 달에 동결을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새롭게 최근에 이제 용어가 이제 동결보다는 이제 스킵, 건너뛰기라는 이제 용어가 사실은 이제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이제 호주하고 사실은 유사한 거죠. 호주가 이제 금리 인상을 동결을 했다가 2달 연속 이제 금리를 다시 이제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연준도 6월 달에 조금 동결을 한 이후에 7월에 다시 금리를 재차 올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얘기들이 사실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쪽은 일단 한번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그렇게 쉽게 다시 인상 쪽으로 돌아가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하튼 스킵이 됐던 중단이 됐던 그 6월 달에 그 금리가 연준이 이번 달엔 좀 이제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될 거로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물가 쪽인 것 같습니다. 네. 물가가 여전히 좀 잡히지 않는 거는 분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모습을 보게 되면 조금은 좀 우리가 이제 끈적거리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스티키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끈적임이 조금은 좀 이제 약해지는 모습이 조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 이제 그 노는 기간 동안 발표된 ISM 서비스업 지수를 보게 되면 서비스업 지수도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 안에 물가 지수 자체도 상당 부분 좀 하락을 했고요. 전월비교에서 보면 59.6에서 56.2로 떨어졌고 또 ISM 제조업 지수 내 물가 지수 자체도 좀 떨어졌다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미국의 물가 압력 자체가 조금은 둔화되고 있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눈에 띄는 게 그 미국의 중고차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급망 차질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물가가 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중고차 가격이었는데 차트를 한번 좀 같이 보면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볼까요? 되면 지금 보면은 그
소비자 예, 물가 예. 지수 중에 중고차 가격 지수의 네, 비중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꺾이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아직 뭐 소비자 물가 지수상에서 보면은 뭐 전월비로 조금 이제 지난달 같은 거 많이 늘었는데 네. 지금 같이 그려놓은 이 막대선이 그 맨하임 그 중고차 가격 지수라고 해서 이제 실제 거래되는 이제 가격차 지수입니다. 이게 향후에 이제 물가 지수로 반영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보면 2개월 연속 지금 이제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제 하락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다소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미국의 어떤 공급망의 대표적인 좀 완화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지금 에너지 가격도 지난달에 상당히 좀 안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또 그것이 좀 뒷받침해 주는 게 그 유럽 쪽에 뭐 독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라든지 생산자 물가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지난달에 급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흐름이 미국의 물가 압력 자체가 상당히 좀 둔화가 되는 시그널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일단은 좀 반영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킵론이 이제 거론되는 그러니까 건너뛰기라는 용어 자체가 나오는 어떤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저는 유동성 흐름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앞서도 유동성? 얘기를 하셨죠. 예. 부채 한도 협상 이후 지금 시장의 관심 중에 하나가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 거다. 그 유동성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 재무부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한 500억 달러밖에 지금 들고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결국 이제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이제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번 3분기 뭐 초까 4분기 초까지는 한 1조 달러 정도 국채 발행해야 된다. 단기 국채 발행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당연히 흡수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단기 금리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겠죠. 지금도 3개월 금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정책 금리를 넘어서는 5.3% 정도 이제 보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러한 국채 물량 부담이 더 나오게 되면 결국 이제 단기 금리는 잘 안 빠지고 오히려 더 올라가고 유동성 경색이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 더 단기적으로 심화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뭐 지금 연준이 QT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은행들의 어떤 대출 태도도 사실은 좀 엄격해지면서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연준이 25p 금리 인상한 효과가 단기적으로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굳이 여기서 더 시장에 압박을 줄 수 있는 금리 인상을 6월 달에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 그 우리가 이제 저 차트에 제가 그려놓은 이유, 저 차트를 그려놓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이 작년 3월부터 이제 됐고 5월달에 50bp, 6월달에 75bp를 했죠. 네. 그래서 시장에 계속 충격을 왔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통화 정책이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이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선으로 표시된 게 어떤 의미냐면 하면 우리가 연말까지 그냥 금리를 동결한다라고 했을 때 12개월 평균으로 그렸을 때를 쭉 이제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금리 수준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출을 받고 국채를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할 때 뭐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대출 금리가 갑자기 이제 뭐 고정금리 인상에서 보면 확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렇죠. 변동인 경우에도 사실 뭐 3개월, 네, 6개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대출이라든지 국채 뭐 채권 발행 같은 건 1년 뭐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몇 년 가는데 그 차환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올 하반기부터 상당히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올렸던 그 상황을 하면 작년 이제 말부터의 어떤 금리 인상의 효과가 실제 대출이라든지 채권 발행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건 올 하반기에 상당히 집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금리를 동결을 했어도 상당히 이제 가계라든지 기업이 느끼는 금리 부담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준 입장에서는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도 좀 있지 않겠느냐. 뭐 지금 미국이 신용 리스크라는 부분이 완전히 해소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조금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 이러한 것들도 좀 지켜보면서 이게 뭐 결국 또 침체를 자극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말씀드린 한 세 가지 정도 요건을 보게 되면 이번에 6월 달에는 좀 금리 동결 뭐 이게 뭐 스킵이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동결 쪽으로 좀 생각해볼 여지들이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바라보는 게 뭐 노동이나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경기 흐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경기 침체가 뭐 없거나 굉장히 약할 것이다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 금리가 반영이 되는 하반기에는 뭐 지금 뭐 세계은행도 그렇고
뭐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또 발현이 돼서 영향을 미칠지 그렇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이제 리스크로 여는 사업용 부동산. 네. 그러니까 그 차환이 보면은 올해 말 내년에 상당히 많습니다. 몰려 있나요? 예. 뭐 그 차환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상당히 이제 고금리로 다시 차환을 해야 되겠죠. 이제 문제가 되면 그래서 사업용 부동산 문제가 사실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내년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금리로 다 차환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결국 차환을 못 시키면 이제 디폴트가 나오는 거고 또 이제 가격이 더 떨어진다라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낮아빠지는 이제 그런 데도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리스크 자체가 아직은 금리 인상 동결만으로 해소되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금리를 올리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으로 또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좀 동결에 된 어떤 뒷받침을 해주는 어떤 그런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사실 최근 몇 달 사이에는 달러 인덱스만 봤을 땐 굉장히 이제 뭐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또 뭐 다른 모습을 보여서 이걸 비교를 할 수가 없게 돼서 달러 자체로만 보면 이번에 6월에 FOMC에서의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예, 일단 동결이 된다라고 하면 좀 달러 쪽은 약세 압력이 좀 커질 거로 좀,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유럽, 그러니까 ECB 자체는 금리를 조금 당분간 더 올려야 되는 지금 상황들이라고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정책 금리 또 통화 정책의 어떤 차별화 부분 자체가 그동안 사실은 미국에 사실은 저희가 폰커스를 맞췄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약화된다라는 측면에서 유로와 같이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조금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달러의 어떤 약세 심리를 좀 자극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일본 증시 워낙 좋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뭐 33년 만에 뭐 최고치 뭐 이런 식으로 일본만 좋아요. 예, 일본만 좋은데 거기는 사실 이제 엔화의 약세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당장 올해 저희가 당초에 기대했던 뭐 우에다 이제 신임 BOJ 총재가 나와서 이제 일본이 총완화적인 정책 출구 전략 이제 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전망이 틀렸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그 일본 증시가 상당히 좋고 또 경기 자체도 상당히 좀 여하튼 좀 뒷받침이 되고 있어서 뭐 하반기로 갈수록 아무래도 일본의 출구 전략에 대한 총완화 정책에 대한 출구 전략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엔화가 지금 최근에 한 140엔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다시 한 120엔 후반대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하반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달러 부분에 좀 약세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뒤에 다음에 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미국의 그 대중국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변화되는 어떤 시그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이제 미중 갈등 완화 뭐 이러한 쪽으로 사실은 내비쳐 준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자금의 위험 자산 선호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들 자체도 좀 저희가 달러의 어떤 약세 흐름을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오늘 아마 원달러 환율이 1,300원 1,300 이하에서 아마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좀 달러의 어떤 약세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은 좀 우세를 두는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두 번째에서 볼 수 있겠는지 사실 우리나라는 뭐 미국 인덱스 기준으로 떨어져도 절대 밀리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과연 이제 향후에는 이렇게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국내 통화도 또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서서 중국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중국 관련해서는 우리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던 건지 아니면은 뭔가를 위해서 지금 조용히 있는 건지 리오프닝 효과도 사실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없고요.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딱 없어요. 이게 없는 가운데 우리가 중국 경제에 대한 좀 우려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 뭐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경기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뭐 한 가지 딱 말씀드리는 생산자 물가인데요. 이 생산자 물가가 지금 계속해서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좀 마이너스 이제 증가율을 보이고 전 세계가 사실은 인플레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이제 디플에 대한 리스크에 사실은 좀 직면을 해 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이제 5월달 생산자 물가도 아마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질 거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중국이 생각보다 정말 이제 쉽지 않은 과정 속에 지금 들어갔다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뭐 중국이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과잉을 아직은 좀 떠안고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과거처럼 중국이 이제 정책적인 약발도 잘 먹히지 않는다. 그거는 중국이 갖고 있는 각종 부채 리스크, 그것이 이제 기업 부채 리스크라든지 또 부동산 업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리스크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정책에 대한 효과 자체도 상당히 조금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어서 정말 저희가 이제 원했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이러한 것들이 조금 가시화되지 못하고 자칫 하반기에 지금 뭐 2분기 성장률이야 뭐 기저효과 때문에 상당히 좋을 텐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그 약발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중국은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것이 국내 뭐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 또 경기 흐름에도 당연히 악재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흐름이 하반기에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인데 최근에 하나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좀 이제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대중 전략 자체가 조금 변화되는 흐름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변화가 좀 좋게 예, 좀 좋게 된다라는 게 용어 이게 뭐 사실은 이제 이게 수사적인 어떤 용어의 변화일 수 있는데 최근 미 정부나 CEO들이 이제 대중국 전략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게 그동안은 이제 디커플링이었습니다. 중국을 완전히 배제한다라는 의미에서 디커플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최근에는 디커플링이 아니다. 디리스킹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위험을 제거한다라는 이제 용어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그러니까 그 디커플링은 완전히 우리가 공급망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중국을 배제시켜서 우리끼리만 이제 같이 이제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이고 디리스킹이라는 의미 자체는 첨단 분야에서의 어떤 중국의 접근 이러한 것들을 막을 뿐이지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자체를 완전히 끊는 게 아니야라는 의미로 사실은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죠. 약간 미국이 본인들이 그렇게 그렇죠. 단절을 시켜 놓으니까 본인들이 불편한 게 많아져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의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이 뭐 최근에 IRA법이라든지 또 반도체 지원법, 뭐 칩4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대중국 견제가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은 좀 성과를 얻고 있다라는 좀 자신감도 사실은 좀 표현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최근에 이 용어 자체가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미국 정부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셜리반 그 국가안보 보좌관 자체가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하는 게 아니다, 디스크링하는 거다가 앨런 의장도 동일한 얘기를 했고 요번 이제 그 지난달 히로시마 G7 회담에서 아마 그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전반적으로 아시겠지만 미국의 주요 CEO들이 이제 중국을 계속 방문을 하고 있고요. 뭐 앨런 머스크라든지 제이먼 다이먼 또 젠슨 왕도 이제 6월 달에 아마 들어가는 거로 이제 좀 알고 있는데 중국을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조금은 뭐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상당히 중국에 대한 견제를 상당히 심하게 하고 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CEO들 자체, 미 주요 CEO들 자체가 중국에 들어와서 특히 이제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뭐 앨런 의장하고 상당히 교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 가서 말씀하신 그 디리스킹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전체적인 맥락 자체가 상당히 조금 뭔가 변화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좀 미국이 좀 급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보게 되면 한때 22%였습니다. 전체 수입에서. 그런데 지금 한 16%가 깨져서 15%대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이 수입 의존도를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저가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인도라든지 뭐 멕시코라든지 뭐 베트남으로서 대체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썩 잘 이루어지는 부분들 아니고 또 좀 미국이 리소진 정책을 해서 정말 성공을 해서 뭐 그게 우리가 뭐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또 뭐 자동화라든지 뭐 또 로보타이제이션을 통해서 뭐 중국을 사실은 생산 기지를 미국이 대체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실은 상당한 시간, 수년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당장은 이제 중국을 단절하기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 자체가 아마 이러한 용어가 좀 나온 부분들인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바이든 행정부의 내년 대선 전략과도 맞물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중국과의 거리를 두는 게 뭐 유리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한편에서 보면은 이 인프레를 잡지 않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성공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는 경험들을 보게 되면 물가를 못 잡아서 이제 재선은 실패했던 대표적으로 이제 90년대 이제 부시 아버지가 됐죠. 그분이 이제
물가를 잡지 못해서 이제 됐는데 네. 경제도 지나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물가라는 부분을 좀 잡기 위해서도 중국과의 관계, 보건 뭐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내수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들어가서 뭐 한 부분도 결국 지금 전기차 판매의 거의 한 30-40%, 전 세계 전기차의 30-40%의 신규 수요가 나오는 중국 시장을 사실은 포기하고서는 사실은 우리가 테슬라도 사실은 더 성장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라는 부분 자체 또 아까 말한 젠슨 황 자체가 결국 중국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 지금 엔비디아 매출의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중국 시장을 사실상 포기하기 어렵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자체도 이제는 좀 디커플링해서 디리스킹 전략 쪽으로 사실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분위기를 사실은 형성을 시키지 않나라는 네. 쪽이 좀 보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관계가 이렇게 좀 약간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온건하게 혹은 이제 미국 쪽에 조금 더 그래도 중국에 완전하게 이제 배대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된다면 좋은 거죠. 예, 좋은 일단 건가요? 뭐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뭐 이런 네. 미중 갈등 문제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전 세계가 사실은 고통을 받았고 공급망도 계속 좀 혼란을 받으면서 물가도 사실은 불안을 했고 네. 또 교육이라는 부분의 회복 자체도 당연히 뭐 이제 회복 자체가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정말 뭐 이게 정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진짜 변하는 게 아니라 뭐 말만 뭐 이게 변한다라고 하면 사실 도루묵인 상황들이고 또 중국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은 뭐 이것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는 분위기는 한데요. 근데 하반기에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 경기라든지 주식시장이 사실은 여기서 더 상승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IT 하나만 갖고 사실은 가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관련 주들 자체가 뭐 자본주라든지 소재 자체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상승 흐름이 확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그러한 부분에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그래도 조금은 좀 갈등 자체가 조금 무마가 되는 이러한 분위기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 우리나라 특히 이제 뭐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셜리반 그 보좌관이 얘기한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해서 우리는 지지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대만 문제와 관련돼서도 상당 부분은 조금 이제 유화적인 어떤 제스처를 취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자금의 어떤 그 뭐 위험자 그 어떤 아시아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아시아 증시, 뭐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이게 실제 이런 식으로 좀 미국의 전략이 사실은 좀 변화되기를 조금 좀 바라는 입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유가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감산 얘기 전해지면서 이렇게 상방으로 다시 뭐 올라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한데 최근에 그 며칠 사이에는 계속해서 보합권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 뭐 결론적으로 말해서 유가는 계속 안정세를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사우디가 감산을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뭐 네. 내년 뭐 당초 올해 말이었던 감산 기간을 내년까지 사실 연장을 했지만 사실은 좀 유가가 올라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구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게 수요 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기 침체 얘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수요 자체가 일단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유가가 올라가기 좀 어려운 것이 그동안 이제 오펙 플러스죠. 러시아를 포함한 오펙 플러스의 어떤 결속력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사실은 이제 유지가 되어오다가 올해부터는 사실 상당히 이제 느슨해진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특히 오펙 플러스 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는 사실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규제를 받고 있긴 하지만 지금 다른 우회 통로를 통해서 뭐 상당한 지금 원유를 쏟아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인도 뭐 하다못해 사실은 이 경유 같은 경우는 사우디를 통해서 유럽으로 사실은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하고 그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유를 계속해서 내다 팔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이 감산 목표 자체가 잘 유지가 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오펙 플러스 내 UAE도 사실은 지금 그 사우디 정책에 그렇게 동조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펙 플러스 내에 상당히 조금 균열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그 감산이 사실은 잘 이행이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아시겠지만 미국이 그 유가 안정을 위해서 전략 비축을 상당히 많이 풀어놓은 상황들이고 그래서 지금 뭐 1억 배럴 조금 넘는 정도의 전략 비축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 다시 이제 전략 비축률을 다시 이제 쌓겠다라고 이제 미국 에너지 장관이 얘기를 했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최근에 전혀 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라는 그러니까 중국 수요도 안 좋고 미국의 전략 수요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고 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 자체는 상당히 이제 좀 약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유가라는 부분 자체가 뭐 저희 생각으로는 $70 내외에서 결국 등락하는 흐름이 사실은 좀 유지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이 좀 보고 또 하나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좀 상당히 낮은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뭐 굳이 원유가 아니라 천연가스 쪽으로 사실은 대체해서 소비를 해도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유가 자체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은 크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하반기 쪽에 물가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아무래도 이제 유가라든지 에너지 그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다 보면 당연히 소비 여력 자체가 당연히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오펙의 어떤 그 감산 조치에도 불구하고 뭐 유가는 하반기에도 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경기 회복이라는 물가에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좋아지고 있고 좋아질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뭔가 경제 분위기라서 뭔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올라왔었던 전체적인 시장이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보다 우려할 부분들이 좀 많이 소강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함께 했고요.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여의도의 하루.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윽한 향이. 커플이시네요. 네이비 자켓. 저는 이제 방송 후에 조서 입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우연히 입었는데 또 위원님과 동일한 컬러라서 한번 또 걸쳐가고 싶었는데 역시나 위원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자, 하루 쉬셨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 시장은 계속 진행이 됐고 어제 보니까 미주미에서도 그 애플의 새로운 비전 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 거예요? 만약에 나온다. 좀 뭐 설마 믿죠. 정말요? 네. 그거 근데 해서 뭐 바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을까요? 아니 그런 얘기 욕먹는데 저는 예전에 그 애플 TV 기기가 있었어요. 디바이스. 그것도 사셨어요? 그거 2번 샀었죠. 2번이나 하셨다고요? 네, 집에 아직도 있어요. 안 쓰세요? 쓸 일이 없죠. 지금 스마트 TV 생긴 이후에 그걸 쓸 필요가 없었죠. 애플 나오면 다 사시는군요. 근데 첫 번째 나온 거에는 지금 2시간 사용하니까 2시간 한다고 어떻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면 영화 같은 거 3시간이면 중간에 끊어야 되잖아요. 네. 아바타 이런 거 보려면. 근데 그거는 조금 근데 좀 개선되겠죠? 그렇죠. 네, 2시간이면 조금 짧죠. 짧죠. 네. 새로 이렇게 사신다라는 우리 이양현 위원님과 저는 아직까지는 그 가격 주고는 못 사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이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따 보여주실 것 같았어요. 네네. 자, 오늘 지금 시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거 자료를 뭐 새로운 거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 이거 수익률? 수익률 뭐 나중에 보고. 이거 아니에요? 네. S&P 500이 이제 불마켓 진입이 도전을 네.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어저께, 이제 오늘이 아니라 어저께요. 그쵸? 어저께 보면 터치하고 왔었고요. 애플도 터치하고 왔었잖아요. 네. 딱 그런 느낌이 이어지고 있고요. 애플은 이제 이틀째 소폭 하락했고요. 네. 3대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어저께는 좀 일정이 조금 내렸지만 오늘 올라갔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는 그런 흐름이 어제 오늘 이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보다 좀 특이한 거는 빅스가요. 공포 우리가 그 변동성 지표죠. 많이 우리가 내려갔어요. 이걸 공포 지수랑 있는데요. 14포인트까지 내려갔어요. 14포인트. 이렇게 많이 내려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은근슬쩍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약간씩 좀 그 안정적인 흐름을 가고 있는 것들인데요. 보시면 이게 뭐로 알 수 있냐면 이게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죠. 바로 이게 아닌 사람 얘기들 해드리겠지만 에버코어가 지난 주말에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부터 발표돼 갖고 에버코어가 목표 지수를 올려놨는데요. 오늘은 또 비모, 뱅크 오브 몬트리올까지 목표 지수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보면 연말 목표 지수를 4,300에서 4,550 올려놨어요. 4,550이면 지금보다 쭉 꽤 위에 가 있는 거죠. 지금 4,200 몇십이니까요. 그래서 한 300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난달 이후입니다. 이게 좀 약간 움직임이 바뀐 거. 그것과 이제 제가 봤을 때 변동성 지수의 하락과 제가 보기 같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연말 목표 지수가 상회하는 증거사를 써드리면 제일 먼저 스티페리 했고요.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주 소폭 올렸습니다. 시티는 여전히 낮겠지만 그나마 조금 올린 겁니다. 에버코어가 올렸고요. 오늘은 이제 비모까지 올리면서 조금씩 올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의 경고는 여전하죠. 오늘도 비슷한 소리를 어제 그제 뭐 계속해서 여러 곳에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보면 너희들 속고 있다. 속는 게 좀 몇 개월 지속되면은 이게 속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할 법한데 그렇죠. 지속적이시네요. 네, 근데 뭐 초절일관이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금 상당히 IT, AI 이러면서 버블이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고 근거도 없는 것들이 많이 쫓아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의 시각은요. 이분은 여전히 연말 목표 S&P 500의 기업이익이 $200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185, 190달러를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분이에요. 그래서 어닝 리세션은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큰 폭 조정이 임박해 있다. 그리고 연말에 기본의 목표 지수의 기본 지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지수가 3,900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반대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요즘 신나신 분. 요즘 가장 신난 사람이 이 사람이죠. 펀드 스트레스 탐리가 가장 신났는데요. 금년에 20% 목표를 작년부터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4,500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 기본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표현을 보면 기본빵입니다. 이분의 얘기는. 걱정할 일이 별로 없고요. 기본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다니. 쓰면 안 되는 말인가? 아니 기본은 한다. 기본 한다는 얘기고요. 잘하면 사상 최고가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올해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요. 근거를 한 두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강력하게 경제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 경제가 2023년에 GDP 성장률이 3.5%로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는 앞선 분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업이익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있다. 얘기하면서 2023년에도 기업이익이 20% 늘어날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만에 가장 빠른 수익의 성장이고요. 그것은 바로 마이클 윌슨 씨하고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1분기에 지금 마이너스 7% 하락을 출발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2% 정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빠른 속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3분기가 지금 마이너스란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플러스 날 가능성이 커 있습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요.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이죠. 최근에 랠리에도 불구하고 10년 평균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아직까지 낮습니다.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장애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애물이 이제 우리가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장애물이라고 하기에는 좋은 얘기들 아니에요? 세 개 다? 그렇죠. 좋은데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를 몇 가지 주는 겁니다. 5월 소비자 물가 6월 13일인가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 이분이 구체적으로 이게 좀 이분은 표현이 물가가 그 바위같이 떨어진다는 건데 바위같이? 이분의 표현입니다. 이분의 표현은 그냥 물가가 훅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작년부터 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했는데 잘 안 맞았었죠. 네. 근데 이분의 얘기는 근원 소비자 물가였어. 코어로 따지는데요.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5.25 이하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뭐 소비자 물가 상승이 안정세 계속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이거가 해결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넘어가면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두 번째는 AI가 이끄는 기술주 랠리가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보면 이 AI에 관해서는 얘기하는 거가 사비타 사브라마니안이라 그래갖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게 하면서 약간 올려놨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약간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AI가 바로 지금 현업에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AI나 로봇가 이런 성장도 하고 산업에 직접 활용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렇게 뭐 성장하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많이 둔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AI가 이끄는 기술주 랠리가 계속돼야 된다. 만약에 꺾이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해서 계속 될 수밖에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 조건을 깔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상승 섹터나 종목수가 확산돼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S&P 500 내에서 애플의 지위,
S&P 내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위, 그리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소위 요즘 탑7이라는 거의 지위, 탑10, 탑20의 S&P 500 비중이 최고조에 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물론 요즘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상승한 S&P 500에서요. 최근 1년 기준으로 보면 S&P 500보다 지수보다 이긴 주식 수가 지금은 20몇 %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적죠. 지금 적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수 대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심리가 아직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얘기는 지금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데 가장 큰 거는 종목 수가 확산돼야 된다. 상승 종목 수가 좀 광범위해져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가는 것 자체는 좀 불리하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전제 조건도 있다. 그래서 장애물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뭐 100%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그쵸. 이번에 이런 정도를 기준점을 갖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시장은 어쨌든 뭐 이러한 얘기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불마켓 진입의 초읽기다. 네, 초읽기죠.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 그렇죠. 지금 4,292포인트만 넘으면 끝나면 이제 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졸업하는 거죠. 졸업하면 바로 불마켓인데요. 이제 그 추가 상승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1950년도 이후에 통계만 봤더니요. 베어마켓 졸업 이후에 12개월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오늘 만약 졸업하면 앞으로 12개월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한 번도 예외 없이 12개월까지 보면 주가는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12개월을 보면 한 달과 한 달 후 3개월을 보면 마이너스를 한 적이 2번 있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상승폭은 28%. 그러니까 꽤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꽤 많이. 그러니까 베어마켓 졸업한 이후에요. 요거가 이제 통계가 되겠는데요. 요번에 이제 얼마인지 모르죠. 지금 베어마켓의 작년 저점이 10월 12일일지 아니면 안타깝게 계속 더 다시 떨어지면 이게 뭐 이렇게 깨질 텐데요. 여하튼 지금 보시면 요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돼요. 한 달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입니다. 그래서 요 졸업이 선언된 이후에 얼마만큼 올라갔냐는 거거든요. 그럼 평균적으로 28%. 그러니까 꽤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20%가 상당히 의미 있는 선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그 애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애플. 재미있는 얘기 몇 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은 여하튼 요 가격이요. 결국 이제 그 개발자 회의 하기 직전이었죠. 시작하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노는 날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후 올라갔다가 요게 그 장중 최고가를 찍고 이제 어제 내리고 오늘도 좀 내리고 뭐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총 9개 업그레이드 제품 내지 소프트웨어를 발표했는데 역시 논란은 이제 딱 이거 아닙니까? 3499로 시작하는 MR 비전 프로 딱 요거에 대한 이슈가 되겠는데요. 뭐 영상 많이 보셨을 테니까 좀 넘어가겠고요. 이거에 대한 의견 나온 것부터 몇 가지 확인해보면 D.A. 데이비슨에서는요. 이 비전 프로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 그쵸. 하면서 투자기는 아예 내려버렸어요. 매수해서 중립 내리고 목표 주가를 193418로 내리게 됐습니다. 에버코어 ISI에서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느냐는 거잖아요. 월가의 일반적인 예상은 연간 초태 판매량이 10만 대에서 100만 대 사이입니다. 지금요. 그렇게나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되나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예상은 첫 해입니다. 첫 해 10만 대에서 100만 대. 그러니까 엄청 크죠. 엄청 크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라는 사람. 이건 월가의 시작은 10만 대에서 100만 대인데요. 이분은요. 향후 5년 내에 이 VR 시장 100억 달러를 시장을 갖고 가거든. 100억 달러. 그리고 광고 시장도 이거 플러스 300억 달러가 또 새로 창출되고요. 네. 결제 시장도 140억 달러 하면서 애플은 항상 새로운 시장 먹거리를 찾아왔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 왔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 설문조사한 거 보겠습니다. 또 트랜스크립이라는 곳에서 나름대로 트위터에서 설문조사한 건데요. 물어본 거예요. VR 헤드셋 사겠냐고. 그랬더니 애플을 사겠다는 사람이 22.6%. 요번에 메타 엊그저께 새로 발표했잖아요. 메타를 사겠다는 14.9%. 네. 그리고 살마음이 없다 60%. 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있는 거죠. 30-40% 정도는 그나마 장기적으로라도 살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요. 그렇지만 요번에 하는 것은 그 가만히 있다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은 이제 메타가 의문의 일패를 당했죠.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 어저께 보면 그 현장에 미국에 뭐 데노라는 사람도 다 불려가고 초대받아가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테크 엄청나게 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써보거나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제 팅크랑 얘기한 것도 올리고 막 그래서 핫한 친구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고 우리나라도 누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사 몇 명은 데리고 들어갔어요, 아예. 캠퍼스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캠퍼스 있잖아요. 그래갖고 차를 태워갖고 비밀의 인물 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하게? 네, 30분씩 체험을 시켰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어떻대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있고요. 네. 그리고 CNBC도 있고 미국의 언론들의 다수는 다 불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버한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많이 나와요. 거기서 얘기 나오는데 거기도 뭐 좋다 나쁘다 많이 나오는데 보면 이제 그 예전에 가장 큰 거는 이제 멀미한다. 멀미. 네. 멀미 안 한대요? 멀미가 상당히 좀 적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사람이 적당의 여전히 기준이 뭘까요? 적당히.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전히 통할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저를 실험해야 되는데 제가 멀미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기회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체험하고 싶네요. 우리나라도 언젠가 들어오면 거기서 체험하시면 네.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제품의 스펙 갖고 얘기한 거고 네. 우리나라 뉴스, 미국 뉴스 보시면 확인해드리면 CNBC,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다 불려 들어갔어요. 네. 그 사람들이 쓴 게 있습니다. 지금 기사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써본 사람들의 하는 얘기니까 써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미국 주식의 미치다에서 재미삼아서 어저께 봤더니 오늘 새벽까지 1,900명이 하셨어요. 절대 안 산다가 37%인데 가격이 한참 내려오면 한참 아, 이건 뭐 재미삼아서 한 거죠, 제가. 한참 기준 한 절반 가격이면 사실인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460만 원 얘기 하잖아요, 네. 지금은. 460만 원. 500 넘는 제가 왜 500을 하냐면 미국의 가격은 이제 그 소비자 제품 가격이고 그쵸, 우리나라 오려면 오면은 조금 더 올라가죠. 기본적으로 부가세가 붙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500만 원 정도 플러스 알파가 맞을 겁니다, 지금요. 어찌 되었건요. 바로 사겠다는 사람이 13%. 우리나라에서도요. 뭐 진짜 살지 안 살지 우리가 그런 거 없지만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뭐 가격 문제지만 사겠다는 사람 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것도 마켓워치의 기사인데요. 이거를 $3,500 이 비전 프로를 자기가 사지 않는 10가지 이유.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근데 제일 큰 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해석을 다 못하는데 이해를 못하는데 이거 전문 지식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걸 보시면 안경 하시려면 좀 눈 나쁜 사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 안경이 안에 들어간다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동네에서 처방 받으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렌즈가 자이스 렌즈라고 들어보셨죠? 몰라요. 자이스 렌즈 내가 지금 들어봤어요. 네네. 자이스 렌즈가 안경 쪽에 또 최고거든요. 그 렌즈가 들어가는데 프리스크립션 처방 받는데도 비싸요. 이게 별도 비용이 들어간다는데 그래서 이거가 $3,500가 절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눈 나쁜 사람 렌즈가 또 디어라면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얘기가 나면서 그게 10번째 이유인데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하시면요. 제가 오늘 재미삼아서 17년 전 기사가 어저께 엄청 이 커뮤니티에 떴어요. 17년 전에 17년 전이죠. 2007년 1월 10일 날. 아이폰이 나오기 전이거든요. 애플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네. 저희 미국 진수대 카페에 올려줬는데 제가 딴 데서 이걸 봤어요. 이거 다 어저께 엄청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이폰 공개 소문은 사실이었다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댓글 보시면 엄청 재밌죠. 무식하게 생겼다. 무게도 상당할 것 같다. 정반대 뭐 휴대폰이다. 슬림이랑은 완전 휴대폰이다. 이런 분이 많습니다. 저거 바지에는 들어가는 걸까? 비판적이었죠. 뭐 엄청나게. 근데 저게 크지 않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 폴더로 그렇죠, 점점 그렇죠. 작아지는 게 추세였던. 그때 기억나세요? 시기여서. 그때 제가 썼던 거 중에 하나 모토로라 미니라고 있었어요. 맞아요. 빨간색깔 저는 썼었거든요. 긴 거. 네. 아주 가는 거. 네네. 그것도 썼었거든요. 그때는 자간 추세였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PDF폰이 아주 폭망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비판이 많은데 이런 거 있습니다. 레이저란 게 있었잖아요. 레이저 탁 접는 거 모토로라에 나왔던 네. 거. 레이저로 보세요. 누가 요즘 큰 것을 좋아합니까? 점점 작아지는 추세에서 새로운 애플의 기기가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애플이 세계 시장에서 굉장한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는 아이폰이 사랑을 받게 됐죠. 예.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지금이야 또 다를 뭐 수도 있죠.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재미나는 거는 이 발표 그 자기네 개발자회 했던 네. 날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또 마이너스가 많았습니다, 제플이. 오히려 그 기대감이 이전에 반영이 돼서 뭐 네. 꺾였다거나 그럴 수 있죠. 뭐 발표한 날 전후가 있었는데요. 초록색은 발표 당일, 보라색은 그 다음 날인데요. 네. 그 초기에는 좀 재미 안 좋았던 경험이 20년 동안의 경험이다. 2010년의 경험이었다라는 것까지 보시고 네. 이 부분은 저는 그래요. 이거는 여기에 싸움에 낄 필요도 없고 논란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중에 많은 사람이 써보고 더 이 평가하는 게 실제 나아요. 출시가 언제예요? 내년이죠. 내년에. 내년부터 미국부터 나온다니까요. 네. 그 순서대로 나오겠죠. 다만 이제 제가 강추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제가 알기에 한 명도 못 불려갔던 거로 불려갔으면 벌써 나왔겠죠. 그쵸. 혹시 불려간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쩜 수십 명을 또 데리고 들어가고 거기서 30분 동안 시연을 시킨 거 그 기사를 보시면 네. 지금까지 약간 다르고 거기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요즘 보면 100인치 TV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네. 1,000만 원, 뭐 2,000만 원 네. 하잖아요. 그거 대비해서는 그걸로 그렇게 큰 화면을 저는 볼수 거기에 있는 건- 꽂혔죠. 100인치. 아. 100인치 파노라마. 네. 예. 그거 보고 저는 꽂혔으면 솔직히. 근데 2시간 때문에 저는 약간 실망. 예. 알겠습니다. 각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애플 비전 프로 출시 관련한 이야기 또 주가의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수요일이고요. 날씨가 밖에 약간 우중충하고 비 소식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비가 내리면 오늘은 좀 부슬부슬 정도라고 하니까 뭐 굳이 우산 챙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그리고요, 여러분 3시 반에 뭐 하시나요? 제가 지금 몇 개월 동안 클로징 벨을 함께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살짝 광고하고 갑니다. 3시 반에 별일 없으시면 클로징 벨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